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키 아요. 최동원 감독의 7년 만의 신작 6번째 작품 외계인 1부 7월 20일에 개봉합니다. 네, 벌써 진짜 7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21세기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아마 최동원 감독 아닌가 싶고요. 가장 최근에 두 편의 작품이 둘 다 1000만이 넘었잖아요. 쌍천만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도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이전에도 사실은 1000만이 넘질 않아서 그렇지 첫 작품이었던 범죄의 재구성부터 그 다음에 나왔던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타짜나 전우치 같은 작품들도 다 500만이 넘었거든요. 네. 정말 한국에서 관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개봉되는 수많은 화제작들이 있을 텐데 올 연초부터 올 한국 영화에서 최대 화제작은 이 작품이다라고 다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 독특한 프로젝트인 게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큰 영화를 보통은 이제 1편이 성공해야 그 1편의 후광을 얻고 2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동시에 두 편을 다 이미 촬영이 끝났지 않습니까? 킬빌 같은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신과 함께 돼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국 영화에서. 그런 부분에서 두 편을 같이 찍으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제작비도 줄어들게 되고 또 훨씬 더 조밀하게 오차 없이 상대적으로 찍어낼 수 있지만 반면에 관객 반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감한 프로젝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목이 붙을 때 이렇게 둘로 붙이면 보통 이렇게 약간 신과 함께 죄와 벌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외계인 일부가 제목이에요. 야, 그것도 자신감이.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딱 보면서 굉장한 뚝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영화를 보통 이제 회차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찍는 걸 1회차라고 하는데 웬만큼 큰 영화도 보통 100회차를 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두 편을 같이 찍었는데 거의 250회차를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촬영 일수도 날로 따지게 되면 387일이라고 들었어요. 13개월이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보통 촬영도 그렇게 1년 넘겨서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정말 한국 영화의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프로덕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의 가용할 만한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초거대 프로젝트다.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 개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평론가님은 사전 시사를 통해서 영화의 결말까지 알고 계시고요. 저는 예고편만 본 입장에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크니까 네. 이 상황에서 속속들이 스포일러까지 다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빨리 여러분께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가이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최동원 감독님 인터뷰 때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외계인은 내 마지막 청춘을 다 바친 영화다. 과연 이 외계인이 네.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네.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사실은 최동원 감독 하면 떠오르는 것은 K-POP 무비잖아요. 이 범죄 영화를 한국에서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이 있고 또 빼어난 성과를 거두었죠. 근데 이 최동원 감독의 인터뷰를 지금 나와 있는 걸 잠깐 들으면 어려서부터 외계인 영화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최동원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유독 이질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우치예요. 나머지 영화들은 다 K-POP 무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암살도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영화에도 어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전우치는 갑자기 무슨 도술 얘기가 나오고 현대와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판타지죠. 전우치의 연장선상에서 도술의 세계를 다시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외계인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안 붙잖아요. 정말 이질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오히려 이질적인 걸 붙이는 데서 어떤 활력을 얻어내려고 한 어떻게 보면 최동원 감독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현재 자기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우치랑 공통점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걸로 그 전우치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이드킥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개죠. 네, 초랭이잖아요. 네. 유해진 씨가 굉장히 멋지게 연기했던 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우치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사실 이제 유준열 씨가 맡은 무르기라는 도사 캐릭터인데 이 무르기 항상 데리고 다니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아, 우왕과 자왕이죠. 이름도 우왕과 자왕이에요. 재밌잖아요. 근데 우왕과 자왕과 이 무르기의 관계가 전우치와 초랭이 관계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전우치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이 영화도 고려 말과 지금 현대를 오가는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는 면에서 같고 그 다음에 전우치에서 굉장히 기이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약간 이상한 말인데 미래에 대한 기시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시감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에 대한 감각인데 그게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자신의 어떤 앞날을 보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 그러면서 어떤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에도 그런 감각이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자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물속에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게 꿈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인지 아닌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그런 어떤 몽환적인 감각이 영화에서 중요하다는 측면도 전우치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그러고 보면 역시 또 최동원 감독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도 일종의 K-POP 무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특히 이제 고려시대의 신검이라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건 사실상 범죄 영화의 기본적인 플롯이잖아요. 그러네요. 뭐 돈이나 돈가방이라든지 다이아몬드나. 그렇죠. 하다못해 무슨 콩푸 영화에서 무슨 비급이 적혀 있는 무슨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K-pop 무비의 요소도 이 영화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원 감독의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최동원 감독은 사실은 본인하고 손발도 굉장히 잘 맞고 배우를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난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최동원 감독하면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윤석 씨 같은 분. 백윤식 씨나 그렇죠. 전지현 씨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주요 인물들 중에서 이전에서 했던 인물 중에 염정아 씨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김의성 씨 정도, 이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 새로운 얼굴들을 캐스팅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최동원 감독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어떤 뭐 결의에 가득 찬 혹은 야심찬 혹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싶은 그런 것이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동원 감독님이 기존 배우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감시관이 또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1부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간을 이동하는 그런 얘기인데 타임슬립. 하나는 이제 고려 말이에요. 영화가 시작되면 1380년인데 주로 펼쳐지는 건 1390년인데 현재는 이제 2022년이죠. 630년의 차이가 있죠. 네, 이런 어떤 양자를 사이로 오가는 이야기인데 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자면 과거에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적어도 일부에 관한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사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어떤 대결 이런 걸 다뤘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물론 과거에도 연결은 되지만 굉장히 재밌는 책상인데 어떤 외계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외계 행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범죄자 외계인들을 지구에 있는 인간의 뇌 속에 감금한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무슨 옛날에 바디 스네처 같은 영화가 있어요. 이 SF의 고전인데 인간의 몸속을 점유하는 외계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숙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디 스네처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뇌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인간은 숙주인데 그 뇌 속에 담겨져 있는 죄수가 탈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영화 속에서 김우빈 씨예요. 가드죠.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김우빈 씨 캐릭터는 제가 볼 때 블레이드 러너랑 굉장히 비슷해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해리슨 포드가 맡은 배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야기. 그러다가 뭔가 거대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생기게 되고 지구 전체가 공멸할 것 같은 엄청난 위기 이런 게 터지는 게 이제 현재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접점인데 영화의 후반부가 되면 이 두 세계가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딱 끝나게 되는 어떤 그런 기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후 취향도 합쳐지면 좋을 텐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 최동원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영화가 전우치까지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유준열 씨와 대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어떻게 보면 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외계인 2부에 혹시 깜짝 출연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는 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전우치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영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영화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데 미션 임파서블에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앤트맨이 떠오르는 어떤 액션들이 나오기도 비주얼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한 초중반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홍콩 영화 중에 강시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강시 선생, 영환도사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강시 선생의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또 이 영화에 가져온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떠올리게 하는 영화들이 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전체적인 이질적인 조합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영화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SF, 액션, 판타지, 퓨전, 사극. 그러니까요. 도대체 뭔가요? 네, 이 영화는 장르가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많은 장르를 다 혼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융합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말에 펼쳐지는 도사와 신선의 이야기와 2022년에 펼쳐지는 외계의 어떤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겪는 어떤 엄청난 이야기를 붙였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이상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데서 사실은 이 영화에 굉장한 활력과 신선함이 나오기도 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겠죠. 네, 과연 그것들 잘 버무려졌을지. 그렇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연출의 과제였을 겁니다. 뭐 외계인이 영화 제목인데 SF겠죠. 거기다가 약간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SF 판타지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1부에서는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지만 아마 2부에서는 틀림없이 더 깊게 나아갈 것이라고 보이는 어떤 단초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일종의 로맨스 영화로도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 영화적인 포맷도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케이팝 무비예요. 그 다음에 시간 이동물이잖아요. 현재와 과거로 오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쿵푸 영화적인 느낌도 있고, 코미디가 이 영화에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에 호러의 이미지도 있어요. SF 중에서도 SF 호러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우치에도 요괴가 나오는데, 그 요괴가 여기서는 외계인 죄수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외계인 죄수가 몸 바깥으로 나오는 걸 시각화하겠죠. 아, 그 촉수를 뻗는 그 네, 그 장면 외계인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죠. 현재 네.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저는 그 장면이었는데, 예고편에도 잠깐 나오는데 병원을 덮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촉수로 한 번에. 네, 관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멈추게 되는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촉수가 관통하면 그 인물이 이렇게 하늘로 배를 드러내듯이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공중에 떠올라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주는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장르들의 어떤 뒤섞여 있는 혼종인데, 이런 혼종이 각각 제각각 역할을 하면서 분산되는 어떤 원심력으로 작용하면 영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고요.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 합체 어떻게 거대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면 만족스럽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신선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이질적인 요소로 가득 차던 하나의 세계를 처음으로 최동원 감독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세계를 설득시키는 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질적이어도 그 영화가 충분히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잘 만들어지게 되면 보고 나면 정말 저 이상한 세계가 있을 것 같죠. 외계인의 로봇과 도수를 하는 도사가 서로 싸우는 게 너무 이상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만들는 어떤 기본적인 세계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거 사실은 이제 2편까지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2편으로 찍은 작품이고 우리는 1편밖에 안 봤으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데요. 적어도 1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질적인 세계들이 영화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이 영화는 이제 현재 파트가 있고 과거 파트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파트는 더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그 과거 파트가 재밌었어요. 고려시대. 네, 근데 현재 파트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별 큰 재미를 못 느꼈어요. 이 영화의 과거의 세계는 도술의 세계이고, 말하자면 곡선의 세계예요. 액션부터 시작해서 이 캐릭터의 어떤 스타일도 능청스럽다거나 너스레를 떤다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현대의 세계는 이제 뭐 직선의 세계,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재질의 세계, 네. 애들러 가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파국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세계, 거의 지구 종말의 분위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뭐 이거 근데- 터지면 다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양작 사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영화는 펼쳐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장면이 나오면 굉장히 암울하면서 금방이라도 지구가 종말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형성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그 다음 장면으로 과거로 넘어가면 여기서 또 너스레를 떨면서 도술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것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좀 튀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깊이 빠져들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부의 마지막은 사실상 이 영화의 현재에 있는 인물들이 과거로 가면서 거기서 한바탕의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 영화가 끝나거든요. 추측컨대 2부에는 아마 과거 인물들이 현재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에서 아마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겠죠. 2부까지 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대와 과거의 이야기들이 좀 더 잘 융합되는 것으로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의 세계를 하필이면 1390년으로 잡았을까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현재 일부에서는 그것이 잘 안 나오는데 1392년도에 조선이 건국하잖아요. 멸망하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과 2년 뒤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로 왕조를 연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2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또 감안하게 되면 2부에 가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더 완결되게 느껴지지 않을까?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네, 최동원 감독하면 또 허를 찌르는 위트와 기발한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는 과연 유머러스했나요? 일단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네, 과거의 장면, 현재에도 약간 너스레를 떠는 장면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약간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은 염정아 씨하고
조우진 씨하고 둘이 흑설과. 네, 두 사람이 이제 흑설과 청혼이라는 청혼. 캐릭터 나오는데 신선이에요. 네. 삼각산에 사는. 근데 신선인데 이 사람들은 신선이기도 하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기 판매상이에요. 자체 개발해서. 네, 자기들이 이제 물건 같은 거 만들어서 신비한 어떤 그 무기들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부적도 팔려고 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그 캐릭터이고 둘이 콤비로 나오는데 일단 염정아 씨나 조우진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독극물에 이제 중독이 돼서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두 신선이 벌이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장면입니다. 진짜 웃기고요. 네, 얼찌로사 무릎도 약간 허당키 있고 말이 그렇죠. 앞서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 캐릭터는 쉽게 얘기하면 전우치 캐릭터를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사는 도사인데 영화의 주인공인데 도사라고 그러면 최강의 어떤 도수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재미인 거죠. 이 사람은 약간 쉽게 얘기하면 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뽐내고도 싶은데 처음에 이제 그 시내가 같은 데 사람들 모아놓고 바람을 부리고 무슨 구름을 부리고 하는 것처럼 부채로 쫙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전우치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 그런 면에서 너스레가 있고요. 현대 장면에서도 김우빈 씨가 사실상 1인 2역, 어떻게 보면 장면에 따라서는 1인 4역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스레를 떠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전우치처럼 딱 맞아 떨어져 보이는 그런 어떤 캐릭터스러움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꽤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 신선이 나오는 캐릭터는 모든 장면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텐데 영화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보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그 외계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싸움에서 이길 확률 2%, 싸움에서 이길 확률 3%, 4%, 5% 이런 걸 말로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엔 폐색이 짙은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로봇이 사실상 그 힘으로 싸움에서 질 어떤 그런 이길 확률이 너무 적었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걸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죠. 이런 어떤 감정 전달이 인간의 감정이 결국은 로봇까지도 동화시키거나 감복시켜서 굉장히 전투에서 유리한 상황에 점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관객 입장에서는 전달을 받죠. 그렇지만 그것을 최동훈 감독의 영화 치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경하고도 조악한 방식으로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또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사들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풍부한 네. 최동훈 감독의 그 대사의 어떤 매혹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도 이 영화 총기 액션, 도술 액션, 그리고 맨몸 액션, 카체이신까지 액션이 정말 다양할 것 같고요. 볼거리가 일단 CG가 많을 것 같아요. 네, 4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드라마에만 충실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액션이나 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영화가 있으면 후반부쯤에 등장하는 어떤 거대한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 점에서는 후반부에 고려시대에서 펼쳐지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액션 장면들이 꽤 볼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비로운 거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울을 뭔가를 통과시키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약간 앤트맨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장면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밌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볼거리의 어떤 하나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아나크로니즘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시대착오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런 데서 일부러 그것을 좋은 쪽으로 그 시대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재밌게 만드는 예를 들어 고려 시대에 고려 무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김태리 씨가 권총을 쏴요. 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더라고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영화의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김태리 씨는 실제로 권총을 쏘는데 그 당시에는 권총이라는 걸 모를 테니까 그것 자체로 이 캐릭터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캐릭터라이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문이 열려서 이동하는 것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산에서 도사 둘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현대로부터 자동차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러서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얼마나 고려시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근데 그런 감각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재치있게 응용된 측면이 있고 현대에서 통용되는 제스처나 맥락이 과거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한테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상대방이 모욕으로 느끼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 그렇죠. 그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아나크로니즘을 이용한 이런 어떤 시간 이동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잘 볼거리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축의 액션의 핵심은 도술이기도 하지만 SF적인 부분도 있고 예고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로봇끼리 싸우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로봇이 흑색의 로봇과 적색의 로봇이 막 싸우는 부분도 있고 네, 약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보는 느낌도 왔어요. 네, 예고편 보고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고 나면 로봇 디자인에도 그렇게 신선함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본 로봇 디자인 같은 느낌. 그다음 외계에서 비행체가 나오는데 V자 형태인데 그 비행체도 역시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종말을 앞두고 이 로봇 둘이 서로 싸우게 되는 어떤 장면이 현대에서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데 막 부서지는 건물들 같은 게 다 서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걸 보는 굉장히 재밌는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런 어떤 현실감들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들도 이런 특이한 세계 속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최동원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건은 기억이 안 나도 인물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도둑들의 캐릭터 10명 네. 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글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네. 보통은 두세 명의 캐릭터를 캐릭터라이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10명 정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게 되면 그 10명 하나하나를 다 액센트를 넣어서 만든다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최동원 감독이 정말 뛰어나는 게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10명의 캐릭터를 저글링을 하는 것 같이 다 일일이 살려내는 것 같은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도 인물들이 꽤 많죠. 네, 주연 배우가 7명이죠. 네, 그리고 배우들 중에서도 다 이제 스타들이잖아요. 어떤 다른 단독 주연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연기나 캐릭터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원 감독 영화에선 제가 여태까지 보기엔 항상 사건보다 인물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처음으로 인물보다 사건이 중요한 영화처럼 보입니다. 스토리가. 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인물의 생기가 좀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동원 감독의 영화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사랑했던 수많은 캐릭터들, 수많은 배우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의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덜 빛나 보입니다. 최동원 감독의 다른 영화에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이런 것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적인 목표나 영화적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적지 않은 캐릭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도구적으로 보여요. 물론 2부에서는 조금 더 역할이 크겠습니다만 김우빈 씨가 맡은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그냥 필요한 인물이니까 만든 도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이제 소지섭 씨 같은 분도 굉장히 큰 스타지 않습니까? 엄청난 스타인데 소지섭 씨가 맡은 어떤 부분 이런 것들도 이한희 씨가 맡은 배역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냥 배우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설정이 기억나는 느낌 이런 게 있죠. 두 배우의 콤비 플레이가 처음이 아닌데 이 영화에서는 어땠나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화에서 생기 있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이제 유준열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 김태리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유준열 씨 캐릭터는 사실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잘 맞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즐기면서 연기한 게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인물보다는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이 캐릭터가 능청을 떨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인간미도 있고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는 이미 우리가 사실 또 보아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태리 씨의 경우에는 김태리 씨가 등장하면 저는 이제 감정적인 설득력이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은 물론 이제 2부까지 보아야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유준열 씨와 김태리 씨조차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와, 두 사람 연기 너무 좋았다라거나 영화에서 정말 생기발랄하게 살아있는 인물 같다거나 이렇게 덜 느껴져요. 이 영화에서의 전반적인 것들은 특히 배우들의 매력을 하나하나 다 다시 점화시킬 줄 알고 잘 섞어서 저글링 할 줄 알고 심지어는 배우 이름들도 극중 캐릭터 이름들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별명 다 기억나. 십덩껌 네. 이런 거 다 기억나잖아요. 얼매. 펩시, 얼매, 휘발유 이런 거 다 기억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영화의 배역들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죠.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요? 배우들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작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외계인 일부 가이드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더 당연한 얘기지만 제 감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만의 외계인이 있을 거고요. 이 영화를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이 영화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다. 2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영화로 개봉하니까 이 작품으로는 또 평가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 영화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내년에 2부까지 개봉하게 되면 더 깊숙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최동원 감독의 장기가 잘 살아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너머를 기대했던 어떤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쉬움도 남게 되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여름 대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짬뽕시킨 영화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네, 확실히 있죠. 이제는 뭐 순수하게 하나의 장르만으로 영화를 잘 안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장르와 장르를 합치면 거기서 활력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영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가장 요즘 대중적인 게 슈퍼히어로 영화일 텐데 슈퍼히어로 영화를 서부국에 붙여서 만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그게 바로 로건입니다. 아, 맞죠.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 장르를 호러랑 붙여서 만든 영화가 최근에 또 꽤 인기를 끌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2? 그렇습니다. 샘 레이미의 닥터 스트레인지 2인데 이런 작품을 보시게 되면 장르의 접점에서 어떤 활력과 어떤 디테일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계인은 바로 그런 재미를 주는 작품이고요. 소령가님이 추천주신 두 영화 로건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2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야.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